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배울 내용은 역시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설명한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매스를 만든 다음에 계략적인 매스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그 매스의 에너지 성능을 계략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건물이 매스 형태에서 발전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매스를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실제로 이제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그 재료들도 다 이제 변경을 하게 되잖아.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에너지 성능 분석이 필요하죠. 그죠? 그랬을 때 앞에 나와 있던 그 매스를 이용한 방법 있죠.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매스가 아니라 그 룸이라던가 공간 태그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거 말고 레빗 자체에서 또 냉난방 부하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냉방 부하도 있고 난방 부하도 있고 조명 부하도 있고 환기에 관련된 부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급탕이죠. 따뜻한 물 이걸 쓰는 부하도 있고 여러 가지 부하들이 존재해요. 그 부하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단순하게 계산한 부분 그리고 가장 건물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냉방 부하와 난방 부하예요. 이거 두 개가 제일 커요. 비율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따로 해가지고 우리는 냉난방 부하다 이렇게 부르고 이것만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에너지 시뮬레이션으로서 그 가치가 있어요. 이게 인정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할 수 있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이제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이제 쭉 하다가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지만 인터넷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랑 상관없이라도 내가 냉방부하랑 난방부하만 체크를 빨리 좀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긴 어렵지만 조금은 계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은 건물이 내벽과 외벽 그 다음에 바닥, 지붕 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각각의 룸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룸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각 층별로 룸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룸이라고 하면 복도나 이런 곳은 이제 룸으로 우리가 안 치잖아. 근데 에너지 성능을 분석하려면 반드시 복도도 룸으로 선택을 해서 명칭을 복도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만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모든 공간에 대해서 실내는 외부가 아닌 실내에 대해서는 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룸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필터 기능을 일단 이용을 합니다. 필터 쭉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필터 선택한 다음 이제 필터에서 룸만 체크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룸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한계 띄우기라고 하는 게 요게 보이는데 1층에 있는 것만 지금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한계 값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베이스 간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얼마 여기서 말하는 바닥이라고 하면 레벨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돼요. 내가 1층 레벨에서 얼마라는 건데 1층 레벨에서 바닥이니까 1층 레벨이 0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0이야. 그러면 베이스 간격도 0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한계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 층, 2층 바닥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층 바닥까지라고 했을 때 2층 레벨을 말하는 게 아니라 2층 바닥의 아랫면까지를 룸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에 각각 바닥이 있으면 1층 바닥의 윗면 그리고 2층 바닥의 아랫면을 각각 1층 바닥의 윗면은 베이스 간격 여기에 입력을 해주고 레벨을 그 다음에 한계 베이스라고 하는 요 얘에는 2층 바닥의 아랫면까지를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예요? 2층 바닥의 두께를 알아야겠지. 그죠? 그걸 알아야 이제
레벨에서 그걸 빼줄 테니까, 그죠?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하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 레벨을 각 레벨을 3m씩 띄운 상태고, 바닥판이 그 레벨에서 위로 바닥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레벨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바닥판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바닥판 두께가 300으로 돼 있어. 그래서 룸 높이가 2700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른 층도 동일하게 다 변경을 해줘야 돼요. 다 변경을 하고 나서 지금 단면도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단면도를 끊으면 이렇게 끊어도 되고 이렇게 끊어도 됩니다. 종단면도 횡단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끊어야 돼요. 끊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보면 태그가 없죠. 태그가 없으면 아까처럼 패밀리를 불러가지고 태그를 넣어주면 됩니다. 삽입해서 패밀리를 불러와서 단면도의 헤드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왔죠. 불러오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유형 편집, 요 단면도 선택한 다음에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태그를 불러온 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뀌죠. 변경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앞에 보면 이 단면도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보이는 부분, 지금 이렇게 선이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을 보고 있냐 이건데, 여기 파란색이 보면 이 화살표 나오는 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러면 끄는 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여기 있는 점선까지만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옆으로 조절이 되죠. 얘를 만약에 지금 건물의 내부에 있으면 내부 잘린 만큼 요만큼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 점선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만큼 단면도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점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를 지금 얘처럼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 얘도 어디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내가 단면도를 끌었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건물이 다 보이려면 요 면이 보이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야. 단면도, 인면도에서 했던 것처럼 인면도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단면도가 나오는데, 이제 룸을 단면도에서 보려면 단면도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면도가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단면도가 선택되어 있는 단면도 화면에 간 상태에서 여기 있는 그래픽 가시성이라고 하는 얘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 룸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내부 채우기라고 하는 게 아마 꺼져 있을 거예요. 보통은 꺼져 있어요. 그때 이걸 키면 돼요. 단면도에서 이걸 키게 되면 단면도가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보이면 바닥,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바닥 밑에 내가 생각하는 그 층의 상부, 바닥의 상부, 요렇게 룸이 요렇게 채워져야 정상이에요. 요렇게 채워야 요게 공간 정보로 나중에 변환이 돼서 이걸 가지고 냉난방 부하를 계산하는 거예요. 요렇게 바꿉니다. 바꾸고 나서 해석 탭에 가면 아까는 여기 있는 요 정보를 이용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공간이라고 하는 요걸 사용을 해요. 해석에서 공간을 이용하면 룸을 만들어 놔야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공간을 선택을 하면 이제 지금은 태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공간 태그를 다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각각의 룸들의 선택을 합니다. 각각의 룸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면 여기 난방 및 냉방 부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공간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룸이라고 하는 거를 공간으로 변경을 해준 부분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간과 공간이 겹쳐 있거나 하면 잘못된 거야. 공간과 공간은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떨어져 있는 기준은 벽이나 바닥이어야 돼. 벽, 바닥, 지붕이 아닌 다른 걸로 인해서 구획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에 속성이 여기 있죠. 여기 세팅을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 건물 유형 위치 요거는 이미 그 매스를 가지고 할 때 정보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저 정보 그대로 들어온 거고요. 변경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속성 정보를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요걸 이용해서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클라우드 서버랑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결과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 값들은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하기 위한 공식이 있어요. 에너지 성능 분석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시뮬레이션 엔진이 없더라도 엑셀에 있는 수식 계산만 이용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예요. 근데 사람이 하기에는 어렵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계산하는 방식이 수식이 여기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부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건물이 냉방부하 그리고 난방부하가 얼마나 생긴다. 지금 이 부하들이 얼마나 크다, 작다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냉방부하나 난방부하에 대한 공부를 안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값을 보고 크다, 작다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떤 용도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냐면 매스 형태로 작업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요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했는데 이제 계획 설계 단계로 넘어오면 요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라고 하는 거를 계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매스 디자인 하나가 결정됐더라도 설계를 하다 보면 디자인이 계속 바뀌잖아. 그죠? 그 디자인이 바뀌었을 때 바뀐 디자인의 알트들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저 값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냉방부하나 난방부하가 크게 나오면 에너지 효율이 나쁜 거야. 부하가 적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입니다. 친환경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보를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보고서에 아까 일람표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분석을 한 거에 대해서 보고서에 부하 보고서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바꾸잖아. 그러면 그 바뀐 거에 따라서 요 부하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디자인할 때마다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알트를 디자인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요 값들이 변경이 되니까 부하가 계산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여기 보면 뭐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것들도 다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친환경 공모전이나 이런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고요. 여러분들 이런 기능을 써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의 Alt 1, 2, 3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계획 설계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기본 설계 단계까지 가게 되면 레빗 자체 안에서 뭔가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전문적인 에너지를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플러스 같은 게 있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게 에너지 플러스 버튼인데 이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정밀한 냉방부하랑 난방부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하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배워가지고 써먹기엔 좀 어렵고요. 지금은 요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내가 디테일하게 이런 에너지 성능과 친환경적인 걸 이용해서 설계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세요.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친환경 설계를 위한 것들을 계략적으로 가르쳐 드렸어요. 이런 지금 가르쳐 준 기능이 지금 PPT로 보니까 좀 순서가 굉장히 많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모델링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 기능을 쓰게 되면 별로 안 어려워요. 금방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 기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을 저걸 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설계를 하면서 모델링을 하다가 중간쯤 가서 이런 디자인일 때는 에너지 성능이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라는 게 궁금하잖아. 그죠? 그때 이런 것들을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거를 친환경 설계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또 막 가져와서 뭔가를 하겠다라고는 또 어렵지만, 모델링 돼 있는 걸 이용하는 거는 또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고, 그 정보들을 사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는 뭐 어떤 설비를 바꿔줘야 된다, 뭐 벽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벽의 재료 단열 성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전문적인 공부를 또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디자인하고 있는 안에서 디자인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또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 박사학위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뭔가 대단하고 뭐 이런 걸 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사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안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 처음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연구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거에 비하면 깊이는 사실 좀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 연구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친환경 건축을 BIM을 이용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해서도 친환경 설계를 설계 단계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에 기획 단계가 있고요. 개념 설계. 그 다음에 계획 설계가 있고, 그 다음 기본 설계, 중간 설계라고도 하죠. 이 단계가 있고 실시 설계 단계도 있습니다. 근데 설계를 할 때 가장 친환경적으로 고려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고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 단계인가 라고 하면 매스 모델링을 하는 단계죠. 매스 모델링을 할 때 건물의 규모와 형태, 향, 배치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건물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설계가 발전이 되게 되면, 고정되어 있는 그 매스라고 하는 것들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에너지 성능, 친환경적인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설비를 바꿔야 돼. 아니면 유리의 면적을 줄여야 돼. 창의 면적.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리의 면적을 줄인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단열 성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열 성능을 바꾸려면 건물의 재료가 바뀌어야 돼. 그죠? 그리고 건물의 디자인을 했을 때는 요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굴곡진 면, 외부, 외피 면적이 많으면 에너지 성능에 나빠. 아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애초에 건물 매스를 만들 때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좋은 배치, 규모, 층고,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가 되겠죠. 외피 형태, 이런 것들을, 창의 면적 비율, 건물에서 창문의 비율이 40%일 때, 50%일 때, 60%일 때 다 다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처음에 매스를 디자인할 때 그렇게 형태를 잡으면, 뒤에 설계가 발전되는 단계에서는 내가 굳이 에너지 소유를 높이기 위해서 설비나 단열재를 비싸고 좋은 거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는 안 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미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계획 설계를 하기 전 단계에서, 개념 설계에서부터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BIM에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해서 친환경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디자인이, 층고가 어느 만큼, 뭐 10cm, 20cm, 30cm가 변하면 에너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쯤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의 외피 면적이
뭐 10%, 20% 늘어나게 되면 건물 에너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 건물의 향을 남향으로 했을 때 남향에서 동쪽으로 1도 틀었을 때, 2도 틀었을 때, 3도 틀었을 때 건물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 창문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건물의 규모와 형태는 어떤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면 나중에 설계 변경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 번거로움,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그 다음에 시간적인 낭비, 금전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좀 더 친환경적인, 근본적으로 건축가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로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서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에 대해서 선생님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친환경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건물에 더블 스킨을 쓰겠다, 벽면 녹화를 하겠다, 외피 뭐 또는 옥상을 녹화하겠다, 우수 시스템을 쓰겠다 라고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적인 접근 방식이고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건물의 층고를 10cm, 20cm 바꾸면 에너지 성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친환경적인 건물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즘 뭐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계속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친환경과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요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뉴스나 이런 데 접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얘기가 요즘 많이 들려요.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인데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겠다는 건데 건축물에서 탄소 제로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만큼 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려면 건물에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뭐 풍력 발전기를 달 수도 있고요. 지열 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이 제한된 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아주 좋은 설비를 갖다 붙였어요. 아주 좋은 뭐 차양 블라인드, 그 다음에 에어컨, 그 다음에 뭐 보일러 이런 것들을 최고급 사양으로 갖다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설치하는 비용은 또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가겠죠. 그게 어떻게 이제 탄소 중립이 되겠어요. 그냥 기존의 설계를 해놓고 우리가 기존에 지금 뭐 100년, 200년 넘게 해온 설계는 그대로 가는데 설비만 고친다고 해서 친환경 건물이 된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의 디자인은 따로 있지 않느냐. 그걸 설계를 할 때 가장 첫 단추를 채울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려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해야 되는 단열재, 유리, 그 다음에 설비, 배치, 향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나무를 많이 심고 옥상 녹화를 하고 아트리움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친환경 설계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선생님의 입장이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친환경 설계에서는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를 더 높게 쳐요. 아무리 좋은 설비를 갖다 붙이더라도 설비가 또 사용하는 에너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급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걸 설치한 이유가 에너지를 조금만 들여도 효과가 좋은 것들을 달아야 되기 때문인데 아무리 1등급이라고 해도 건물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절대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건 줄 수가 없어. 최소한 그거를 줄이려고 하면 뭘 줄여야 되냐면
건물이 설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건물이어야 좋은 설비를 갖다 붙였을 때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물인데 설비만 좋은 거 갖다가 넣었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건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죠? 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별론데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인성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 욕 먹고 다닐 거 아니야. 그죠?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이 명품이 될 수가 없단 말이지. 그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설계가 아닌데 불구하고 아무리 뭐 좋은 재료로 외장재로 치장을 하고 좋은 땅값 비싼 자리에 갖다 놓고 좋은 설비를 적용한다고 한들 명품 건물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들의 그런 성능을 고려한 성능 기반 설계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성능 기반 설계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한 번씩 해보고 실제로 여러분들 3학년, 4학년, 5학년 프로젝트 때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활용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또 설명하는 시간이 또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